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저 대치 미탐에서 수능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나눠드린 요인물 중에 요 제 얼굴 크게 나와 있는 거 요거 브러셔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따 저랑 같이 볼 거고 일단 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 진행 방식은 이래요. 일단 육모 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육모 개별 문제들을 좀 곁들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PPT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자, 육모 총론 먼저. 요 그래프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한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국어 난이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A 영역, B 영역은 수능 수리 영역, 국어 영역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전시가, 현대시가 언매 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3년 전까지 국어 영역 파트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균질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예측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로 난이도가 대폭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향성들이 좀 포착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어떤 한 영역만 유독 난이도가 탁 튀어가지고 의외성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불균질한 난이도가 되게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번 육모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난이도가 유독 팍 튀인 C 영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현대시도 아니었고 과학기술도 아니었어요. 과학지문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쉽게 나왔고 현대시도 어렵지 않았고 예상외로 언매 중에서 매체가 유독 어렵게 나와서 이 C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불균질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육모만의 특성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지고 있는 산모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야기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자, 랜덤 박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봤는데 요 C 영역에 팍 튀는 난이도가 매체가 될지 아니면은 현대시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과학기술 지문이 될지 이거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기괴한 난이도 분포인데 전반적으로 엄청 쉬워서 문제풀이가 만만해 보이기는 하는데 유독 한 부분에서만 예상외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좀 당황을 하게 되고 시간 배분이 흐트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질한 난이도 배분 혹은 랜덤 박스 형태의 출제 요거에 대응하는 방식도 기존의 난이도랑 좀 다르게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점차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메타인지. 요 메타인지는 취약 영역에 대한 메타인지예요. 기본적으로 난이도 전체는 다운그레이드 되고 한 부분에서만 유독 이상하게 불균질한 난이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것들은 막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불필요하게 막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취약한 영역이 도대체 뭔지, 내가 고전 수필에 약한지, 혹은 고전 소설에 약한지, 아니면 언매 중에서 매칭형 문제에 유독 약한지, 이런 취약점에 대한 메타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어차피 난이도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쉽게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튀는 영역이 내가 약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취약점에 대한 메타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이게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영역별 시간 손절 혹은 파트별 시간 손절 이게 학생들 문제 풀리다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학생이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가져가냐면 내가 제일 쉽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영역들, 가령 언매라면 그거를 제일 시험 초반부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난이도가 랜덤 박스화되고 불균질한 난이도가 되면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 딴에는 내가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의 커버를 해야지라고 첫 부분에 배치한 바로 그 영역이 갑자기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시간 운영이 흐트러지는 케이스가
가능해졌다. 요 불균질한 난이도 상황에서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령 지금 육모 같은 경우도 그저께 본 육모에서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존의 매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다 보니까 야, 요 언매는 내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해서 바로 컷하고 나머지 이제 문학과 독서에 시간 배분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매체가 랜덤 박스에 걸리는 바람에 학생들이 파트별 시간 손절을 못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했겠어요? 15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5분, 10분 이거를 슬슬 계획에 어긋나게 끌어다 쓰면서, 즉 문학과 독서에 할당됐어야 되는 그 시간을 끌어다 쓰면서 매체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어려운 그 매체의 정답률이 5분, 10분 더 투자한다고 막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일단 헝클어지고 심리적으로 패닉한 상황에서 5분, 10분은 모자라다 보니까 문학, 독서, 영어 엄청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거를 억울하게 다 틀려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시간별, 파트별 시간 손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억울하게 쉬운 문제를 틀리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게 지금 새롭게 불균질한 난이도 랜덤 박스 상황에서 가능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별 시간 손절 한 15분 세팅을 해놨으면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가 15분 안에 커트하고 설령 못 푼 문제가 있더라도 한 2개 선지를 남겨뒀더라도 요거는 일단 컷하고 나머지 쉬운 문제들을 커버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 된다. 요런 시간 운영 전략이 몸에 배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새로운 난이도 상황에서 불균질한 난이도 그리고 랜덤 박스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었는데 예측 못하는 한 영역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튀는 이런 새로운 난이도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취약점에 대한 메타인지 그 다음에 파트별 엄격한 시간 손절.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 이제 총론을 좀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그 수능 국어 공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두고 이 육모 개별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브러셔 한번 펼쳐보시면은 넘버링이 이렇게 0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00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0102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어머님들이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따 할 거지만 선지 판단의 강약 조절.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강약 조절을 반드시 해주는 게 쉬운 국어에서 안정적으로 시간 운용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이에요. 흔히 독해력 이런 거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독해력은 모든 문장을 동일한 강도로 천천히 읽는 독해력이 아니라 필요한 문장만, 그러니까 정답 선지와 직결되는 혹은 선지화되는 필수 문장들만 강약 조절을 하는 독해력이 그 어느 영역보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압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장들과 정보량을 동일한 강도로 처리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절대 지문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문장은 힘주어서 읽고 어떤 문장은 살짝 힘을 빼는, 즉 강약 조절을 해야지만 우리가 7분 안에 지문 독해를 좀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이 중요해요. 그럼 뒤따르는 질문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쌤, 그럼 도대체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문장은 강하게 읽고 어떤 문장은 약하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그 기준은 제가 브로셔에 한번 적어놨어요. 01에 중간에 있는 거 페이지 한번 보면 맨 마지막에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킬러 문장의 유형들, 요 구절 찾으셨나요? 요게 반드시 강약 조절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수능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시문들이 출제됐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선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일종의 빅데이터로 돌리다 보면 출제 기관에 해당하는 평가원이 어떤 문장은 반드시 선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요때 킬러 문장은 난이도 기준에 뭐 어려운 문장이다 이 말이 아니라 출제기관이 반드시 혹은 높은 확률로 선지화시킨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독해하다 보면은 문제풀이 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요때 말하는 킬러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로셔에도 사례를 몇 개 드러났는데 이 킬러 문장, 지문 독해를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문장의 유형들이 영역별로 조금씩 다 세분화돼요. 그래서 요 일단 한번 앞에 보실까요? 요거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오류 문장의 유형들이다라고 제가 분류를 하는 건데 어머님들 중에 요 기출문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즘을 논함이라고 하는 고전수필 기출지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출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전수필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고전수필 공부도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되게 1차원적으로 대응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노란색 표시 한번 한 거 보세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 반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 이런 문장 유형이 나왔는데 이게 평가원이 30년 역사에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문장 유형이랑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흔히 말하는 1종 오류 문장, 2종 오류 문장에 해당하는 게 이 두 개예요.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유죄인데 오류를 범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 거꾸로도 뭔지 알겠죠? 이 사람이 무죄인데 오류해서 유죄 판결 내리는 거. 비슷한 사례 또 있어요. 코로나 내가 걸렸어요. 양성인데 키트가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음성 판정 나오는 거.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내가 음성인데 원래대로는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 판정 나오는 오류. 이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랑 이것도 완전히 동일한 거 느껴지시나요? 잊어도 좋을 거를 원래대로만 잊어도 괜찮은데 잊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오류는 거꾸로 뒤집어서 잊어서는 안 돼. 계속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거를 까먹어버리는 두 번째 오류. 이게 사실상 내용만 바뀌었다 뿐이지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하는 출제기관이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킬러 문장의 논리적인 유형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학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차적인 정보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거 오류 문장 나왔네. 양성인데 음성 판정 그거랑 논리적인 구조가 똑같잖아. 이거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치는 선지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느낌이 오죠? 비슷한 사례를 2번 6모 개별 문항으로 한번 좀 보충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법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러 문장의 유형이 영역별로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학에서 뭐뭐 해야라고 하는 거는 평가원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킬러 문장의 유형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다른 문학 선지나 문학 문장이나 그다음에 과학 지문에서 뭐뭐 해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법학에서만큼은 합의해야 블라블라다라고 하는 문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요게 안 된다는 의미까지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출제기관, 출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99.99%의 확률로 평가원이 선지화 시켜왔던, 즉 정답 판단에 직결되는 문장으로 삼아왔던 그런 킬러 문장에 해당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6모에서도 분쟁 조절 절차는 블라블라 합의해야 시작된다는 거니까 거꾸로 반대 해석하면 어떤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정 절차 시작 안 되겠죠. 요거까지를 바로 캐치를 하면서 킬러 문장에 반응한 학생들은 이런 5번 선지 같은 거를 봤을 때 보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기를 하니까 나왔다. 킬러 문장 가지고 함정 선지 구성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답에 해당했던 5번을 바로 고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시간 단축이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높은 확률로 선지화시키는 문장들에 선별적으로 우리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어떤 선지들이 나올지 좀 예측도 가능하고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당 선지를 만났을 때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문 독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요거를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장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부차적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을 막 쓸 필요 없이 살짝 힘 뺐다가 에너지를 아껴두는 거죠. 근데 수업 시간에 영역별로 세분화시켜서 배웠던 킬러 문장들이 나오면 거기에 강하게 인지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서 선지 판단으로 직결시키는 이런 훈련들이 첫 번째로 반드시 필요하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 브로셔에 01에 해당하는 거에 제가 몇 가지 사례들 다 씻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 좀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고전 운문도 한번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요것도 고전 시가를 만났을 때 인지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킬러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노란색 밑줄이에요. 보통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강사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르는 단어라든지 어려운 한자, 어휘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하는데 그건 너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사실상 선지화되는 킬러 파트는 이런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라 제가 형광펜 표시한 무슨 일로 머무냐, 무슨 일로 아니가리라고 하는 즉 대꾸와 서리로 구성된 요 문장들이 킬러 문장에 해당하고 우리는 인지적인 에너지를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독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휘를 딸딸딸 암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문 독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이다. 그 기준은 평가원이 선지화시키는 킬러 문장의 유형들이다. 영역별로 다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지문 독해에 있어서의 강약 조절이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잘 못해요. 선지 판단도 또 다른 종류의 독해를 요구하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약 조절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푸는 학생들의 그 습관이라든지 시선 이동하는 거를 살펴보면 어떤 경향성이 많이 포착되냐면 지문은 어느 정도 다 독해를 했어요. 근데 선지의 OX를 판단할 때 해당 선지가 정확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혹은 선지의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본문의 어느 부분을 가가지고 이 OX를 비교 대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선 이동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선지가 정확히 뭐를 지금 내걸고 어떤 핵심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지가 식별이 안 되다 보니까 본문을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이 OX를 가려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선 이동에 엉키고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지 판단에 있어서의 강약 조절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선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선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캐치를 한 다음에 그게 캐치되어야지 본문의 어느 부분으로 시선 이동을 해가지고 검색할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식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게 되는 학생들은 본문 선지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선지의 핵심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본문에 어디로 가가지고 비교 대줘야 될지 그 순서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시선이 엉키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이동만 하면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 칠판 앞에 보시면은 선지의 키워드와 본문의 보조사 비교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5번 선지를 이제 독해할 때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동해안 산장, 태도 변화 이런 거에 시선이 가선 안 되고 일단 강한 주장을 하는 키워드가 요거란 말이에요. 공간의 대조. 그러면은 동해안과 산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서로 대립각을 형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선지 5번의 핵심 주장일 텐데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 볼 때도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오늘 밤 산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의 도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윗부분이 이제 동해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마지막 연이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자체가 보조사만 비교하는 거를 통해서 5번 선지가 얘기하는 대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라는 거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선 이동이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다른 부차적인 정보 디테일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뼈대에만 주목함으로써 뼈대끼리 비교 대조를 빠른 식으로 한 다음에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절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를 빠르게 식별하는 그런 작업들. 그게 두 번째 선지 판단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육모 그 기출로 한 번 더 볼게요. 선지를 볼 때도 선지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강한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되게 약하고 하나만한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가령 육모에서 정답이 되었던 2번 선지 보면은 이 선지 판단의 강약 조절을 잘 하는 학생 눈에는 다른 게 잘 안 보이고 요 하이라이트한 표시가 너무 강하게 보여요. 2번 선지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시간적 선우가 역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행적인 시간적 흐름을 뒤집는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의 눈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시간적 선우가 역전된다고? 그럼 정말 5번 선지가 2번 선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우가 역전되는지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가지고 비교 대조를 하면서 2번 선지를 골라내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이고 단축된 시선 이동을 하는 게 두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 킬러 문장들, 즉 영역별 킬러 문장들 위주로 힘 조절을 하는 독해를 먼저 해야 된다. 거기만 가져가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선지 판단을 할 때 있어서도 선지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선지가 강한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한 주장을 하는지에 주목을 해가지고 본문의 어떤 부분이랑 비교 대조를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훈련이 수능 직전까지 병행돼야 된다는 거를 어머님한테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남은 시간 동안은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시기적으로 어떤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EBS 심화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써놨는데, 자, 7, 8월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EBS 수특 수완 연계 공부를 반드시 끝낸다는 마인드를 꼭 가져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8월 넘어서까지 EBS 연계 공부가 안 끝나면 학생들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야, 9월쯤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EBS 연계 빡세게 안 된다던데 라고 하면서 약간 자발적으로 EBS 무용론자들이 돼서 EBS 공부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 자녀분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7월, 8월 안에 연계 공부가 안 끝나게 되면은 9월쯤 가서는 자녀들이 EBS 공부 안 하게 돼요, 심리상. 그리고 연계도 왠지 빡세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EBS 공부 안 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뭐 문제나 더 풀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말고 7, 8월 안에는 가두리 쳐놓고 그 여름방학 안에 EBS 공부를, 연계 공부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3의 EBS 심화를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프 모의고사의 형태로 많이 풀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변화한 난이도 환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역별 시간 손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안 풀고 낮게 지문으로 푸는 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영역별 시간 손절하는 버릇을 잘 체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냥 한 지문식으로만 풀게 되면 가령 7분 풀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사실 솔직히 7분 15초 정도 썼어요. 근데 애들은 7분 15초니까 나 7분 안에 했네 라는 식으로 타협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15초씩 늦춰지는 게 여러 지문이 합쳐지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8월 때부터는 절대 낮게 지문으로 연습하는 거에 너무 타성이 젖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프 모의고사, 풀세트라면 더 좋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프 모의고사의 형태로라도 지문이 여러 개 이렇게 밀려 있어서 내가 파트별 시간 손절을 안 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자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EBS 심화를 이제 공부를 하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연계 공부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가 있어요. 보통 EBS 연계하면 강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제 연계 혹은 작품 연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연계되면 내가 맞췄다라고 막 자랑하고, 작품 연계가 안 됐으면 또 무용론자들은 거봐, EBS 연계, 작품 연계 잘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반응하는데 둘 다 잘못됐어요. EBS 연계는 주제 연계 혹은 배경지식 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 독해에 있어서 킬러 문장, 그 다음에 선지 판단에서의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문제 풀이 방식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수특과 수완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 주제는 겹치지 않더라도, 야, 이거는 특이한 사고 과정을 좀 요구하네, 특이한 방식의 시선 이동을 요구하네 라는 문제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제가 겹치지 않더라도 기출을 뒤져서 비슷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요구했던 혹은 비슷한 종류의 문제풀이 방식을 요구했던 지문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에는 주제 연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 방식 연계도 있고, EBS 수특수한 올해 나온 것들 중에 야, 이거는 좀 특기할 만하다, 이거는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볼 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들, 요구하는 사고 과정들이 있다면 그게 그 요구하는 사고 과정이
예전 기출에서도 요구된 바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연계 공부를 하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풀세트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하나 짧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파이널쯤 되면은 강사분들께서 본인들 브랜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료 폭탄을 진짜 많이 던져요. 근데 적어도 국어 영역에서만큼은 시즌 4 풀세트 그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이 80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족하지 자료의 양을 절대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막 고전 뭐 어휘집 그다음에 뭐 엔제 막 엄청 많이 쌓아두고 이런 식으로 자료의 양을 늘리는 파이널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는 지식이 많이 나오는 누적형 과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파이널에서는 절대 자료의 양을 늘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렇게 달달달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자료 양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80분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한테 어떤 안 좋은 문제풀이 습관이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파트별 시간 손절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자료 양을 줄여나가는 파이널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이 용모 분석 특강을 요 대치 비탐에서 6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서는 요거 문의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